내가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어쩌면 그토록 우울하고 밤낮 없이 힘든 일을 할 수 있느냐며 말이다. 사실 호스피스 일을 하다 보면 고될 때가 많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이 힘들다. 하지만 내가 더 자주 맞닥뜨리는 건 아름다운 찰나에 잠시 멈춰 의미를 곱씹어보며 감동에 젖는 순간.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야 인생의 교훈을 알아채고 깊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다. 나처럼 호스피스 간호사를 직업으로 택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런 순간 때문에 나는 호스피스 세계에 발을 담근 걸 행운으로 여긴다. 호스피스, 즉 임종간호는 의학적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받던 치료를 중단하는 대신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인생의 마지막 나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며 보살핌을 받는 활동을 말한다. 나는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환자와 가족이 모두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가도록 안내하고 환자가 가능한 한 통증 없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호스피스가 6개월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동안 환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잘 알게 되기도 한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불가해하고 강렬하고 감동스러운지를 나누려 한다. 내가 이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싶은 이유는 죽음과 죽어감을 두고 오해가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수많은 죽음을 봐오며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된 나조차도 모든 질문에 답하진 못하니까. 보통 임종이나 죽음을 화제로 삼는 일은 드물지만 내게 이 주제에 관해 많이들 질문하는 걸 보면 사람들도 적잖이 관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저 막연한 호기심으로 죽음과 죽어감이 뭔지 궁금해하는 이도 있는 반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 관심을 두는 이도 있다. 후자는 대개 사랑하는 사람이 호스피스를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이거나 과거에 받았던 이들이다. 어쩌면 자신이 곧 호스피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떻게 호스피스 간호사가 됐느냐는 것이다. 호스피스 간호사치고 젊은 축에 속하는 나에게는 당연한 질문이다. 이 책을 쓰는 도중에 30살이 됐지만 이쪽에 막 발을 들였을 당시엔 고작 24살이었으니 함께 일하는 사람들보다 한참 어렸다. 지금도 그렇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는 여정이 순탄하기만 한 건 절대 아니었다. 어렸을 적 작가가 꿈이던 나는 대학에 들어갔을 무렵까지도 간호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돌이켜보면 일련의 사건들이 내가 이 일을 하게끔 이끌었던 게 아닌가 싶다. 많은 사람이 죽음에 관해 얘기하는 걸 금기시하거나 두려워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공인 장의사였던 까닭에 엄마는 장례식장과 영안실에서 잘하다시피 했다. 영화 마이걸을 본 사람이라면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방부 처리를 하는 시체 옆에서 숙지하는 것쯤은 엄마에게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가업의 영향으로 죽음은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죽음을 주제로 한 대화가 저녁 식탁에 오르내리는 것도 당연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나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생각을 품게 됐고 죽음을 두렵고 불가사의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또 우리 집안에는 사후 세계에 대해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나는 루이지애나주 베탄루지에 있는 성공의 사립학교에 다니다가 10살 때 플로리다주 데스틴으로 이사한 다음부턴
그곳에서 성공의 교회를 다녔다.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교정에 있는 커다란 예배당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배우는 건 족족 성경에 나오는 것뿐이었다. 음악 시간에도 오직 찬송가만 불렀다. 가족과 보내는 일상도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가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믿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물론이고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비롯해 교회에서 믿어야 한다고 가르친 모든 걸 믿었다. 의심도 없이 그저 믿기만 했다. 곱씹어보는 일도 없었다. 그러다 15살 때 내가 믿었던 세상이 끝나버렸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었다.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외 관중석에 서서 학교 대항 미식축구 경기를 관람했다. 주근깨 가득한 양볼에 페이스 페인팅을 한 채 가장 친한 친구 해나와 손을 맞붙잡고 우리 학교 응원가를 연주하는 드럼 소리에 맞춰 고래고래 소리쳤다. 공중을 가로지른 공이 선수로 뛰던 친구 테일러의 손에 들어가자 우리는 더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이윽고 상대팀 선수 2명이 순식간에 테일러를 잔디밭으로 밀어서 넘어뜨렸고 경기가 중단됐다. 테일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툭툭 털고 사이드라인으로 달려갔다. 테일러 어디 안 좋은가 봐. 해나가 내 손을 힘주어 잡으며 말했다. 뭐? 아니야, 멀쩡하잖아. 내가 반박했다. 몇 분 후 경기장에 응급차가 도착했고 나는 어리둥절한 채 테일러가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뭔가 잘못됐어, 헤들리. 해나가 한 번 더 말했다. 그냥 뼈가 좀 부러지거나 했겠지. 깁스에다 뭐라고 쓰면 웃길지 생각해보자.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곧 경기에 다시 집중했다. 그날 밤 나는 해나네 집에 자러 갔다. 우리는 밤 늦은 시간까지 깔깔대며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얼굴에 마스크팩을 붙이며 놀았다. 그러다 몇 시쯤 됐을까? 해나네 엄마가 문을 열고 머리를 들이밀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둘 다 침대로 올라가, 당장. 해나는 불만스러운 듯이 눈을 이리저리 굴렸지만 이내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소피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학교 세차 행사에 갔다. 해나와 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깨어있던 여파로 여전히 잠이 덜 깬 상태였다. 행사가 열리는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니 모두 울고 있었다. 멈춰선 나는 당황스러워하며 친구들을 쳐다봤다. 죽었대. 애슐리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해나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누가 죽었단 거야? 내가 여전히 얼떨떨한 채로 물었다. 누군가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겠거니 했다. 테일러 하우건. 애슐리가 간신히 이름을 내뱉었다. 테일러가? 나는 코웃음을 쳤다. 걔 멀쩡해. 어제 봤는걸? 나랑 문자도 했어. 휙 돌아서서 친구 무리를 뒤로하고 테일러에게 전화를 걸었다. 멍청한 소문에 넘어간 거라고 모두에게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신호만 계속 가던 전화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전화를 끊고 테일러와 가장 친한 체이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체이스라면 이 상황을 정리해 주리라 생각했다. 이윽고 체이스가 전화를 받기 무섭게 내가 말했다. 여기 있는 애들이 테일러가 죽었대. 아니잖아. 테일러 살아있지? 체이스의 목소리는 묘하게 무미건조했다. 테일러는 죽었어. 어젯밤에. 상대팀 선수들에게 공격당했을 때 테일러의 간이 터졌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
일어나서 사이드라인으로 나갈 때는 괜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테일러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가 난 날 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도 왜 테일러가 살지 못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게 바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사람을 살리는 일. 테일러처럼 젊고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테일러의 죽음은 꽤 오랫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나 생기는 사건이라고만 여겼지 내 친구가 겪을 줄은 몰랐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5교시 수업을 들으러 혼자 가야 할 때,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는 날 테일러가 나타나지 않을 때, 문자함에 테일러에게서 온 메시지가 한 통도 없을 때, 테일러가 세상에 없단 사실을 새삼 깨달을 때마다 믿을 수 없어서 충격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 받은 충격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하지만 테일러의 죽음으로 내 안에 뭔가가 영영 변해버리고 말았다. 물론 죽음이 뭔지는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 죽음은 삶의 끝자락에나 찾아오는 일이지 삶이 막 시작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도무지 말이 안 됐다. 테일러가 죽은 다음에 나는 모두에게 화가 나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도, 테일러를 공격한 상대팀 선수들에게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신이 베푸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설교하는 신부님에게 가장 많이 화가 났다. 상실을 겪은 많은 사람이 신앙에 기대곤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나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다. 내 유년기를 관통한 의심할 여지라고는 없었던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고 신앙은 뿌리채 흔들렸다. 답을 구하고 싶어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붙잡고 물었다. 왜 신은 수화성 애자나 살인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선하디 선한 내 친구의 목숨은 그가 꿈을 펼치기도 전에 앗아갔냐고. 교회 사람들은 테일러가 더 좋은 곳으로 갔다며 나를 달래려 했다. 그럴 때마다 눈을 희번떡이자 엄마는 내 팔을 꼬집으며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예의 있게 굴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름이 되어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나는 살던 곳에서 3시간 떨어진 텔러에시로 터전을 옮겼다.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며 사교 클럽에 가입했는데 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가 파티광의 수굴로 소문났는지 몸소 알게 됐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테일러가 죽은 다음부터 온 마음을 다해 신을 믿지 않게 됐는데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갔었다. 그렇지만 대학에 다니면서는 교회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 독실하고 엄한 기독교 집안에서 벼랑간 자유로워진 것이다. 대학엔 규칙이랄 게 없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었다. 나는 거의 매일 밤 술에 절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발버둥질했다. 잘 짜인 생활을 하다가 완전한 자유가 생기고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되니 오히려 사는 게 버거워졌다.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솔직하게 말하기엔 마음이 편치 않아서 통화할 때마다 아무 일도 없는 척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라면 흔히들 그러듯 나도 가벼운 연애를 했다. 우리는 젊고 무모했다. 결국 나는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19살 여름방학에 아이를 가졌다. 임신 테스트기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내가 세워뒀던 앞날의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엄마가 아이를 낳겠다는 내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데스턴에 남아 지역 전문대학에 다닌 친구 해나와 엄마를 빼면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래서 두려웠다.
다른 친구들이 2학년이 되어 학교로 돌아갈 때 나는 집에 남아 스스로와 아기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고민했다. 내 세상은 급격히 좁아졌다. 30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어려 보이는 얼굴이니 막 임신한 19살 무렵엔 얼마나 더 앳되어 보였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집 밖으로는 아예 나가지 않는 편이 나았다. 나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내 상황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뒀다. 그중 어떤 말도 내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의 두려움과 걱정을 줄여주지 않았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나는 졸지에 예비 엄마가 됐다. 대학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 물론 아이와 스스로를 부양하려면 작가가 되겠다는 꿈도 버려야 했다. 다른 방법을 얼른 생각해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은 내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간호사가 되는 게 아기와 나를 부양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그럴듯한 방안이었다. 학업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학비는 1년에 5만 달러 정도가 들었다. 게다가 지역 전문대학에 내가 원하는 과정이 있었다. 배는 자꾸 불러오는데 잘하는 짓인지 확신은 없었다. 그래도 그해 여름부터 다음 해까지 간호학교 입학을 위해 필요한 필수 과목들을 이수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간호학교에서 첫 학기를 시작했다. 내 아들 브로디는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다. 브로디가 태어나고 나서 몇 년은 온통 힘들었던 기억뿐이다. 브로디를 키우고 학교에 다니고 경력을 쌓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정신없이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기였지만 이전엔 할 수 있으리라고 절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 시절에 나는 모두 해냈다. 간호학 학위를 따고 지역병원에서 1년의 인턴십 과정을 이수한 뒤 계획대로 2년 만에 간호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엔 응급치료센터에서 몇 달 동안 일하고 나서 요양병원으로 옮겨 1년을 더 일했다.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다정하고 훌륭한 간호사였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런 간호사는 아니었다. 나는 할 일을 끝내고 나면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하는 간호사였다. 호스피스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삶이 진정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호스피스로 직종을 옮긴 6년 전 무렵을 되돌아보면 호스피스 간호사야말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몸담아야 할 직업이란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수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일을 시작하고 나서 수많은 이야기가 쌓여 지금의 내가 됐지만 말이다. 그 이야기들을 나눈다고 생각하니 설렘이 앞선다. 호스피스 일을 시작했을 무렵 나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었다. 신이나 그 이상의 뭔가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지금도 모든 질문에 답하긴 어렵지만 이제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세상엔 의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세상 그리고 무엇이 됐든 죽은 뒤에 우리가 마주할 세상 사이엔 강력하고 평화로운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무언가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다. 그것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이다. 첫 번째 챕터.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주세요. 글렌다. 샤워를 끝내고 머리가 젖은 채로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서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손엔 최고의 간호사라고 적힌 머그잔을 들고 있었다. 커피를 홀짝이는데 누군가 내 수술복 바지가랑이를 당겼다. 아래를 보니 브로디가 커다랗고 파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주스 주세요. 브로디가 3살배기 아기답게 아직 토실토실한 손으로 빈 빨대 컵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빙그레 웃으며 브로디를 안아올리곤
부엌으로 향했다. 브로디에게 주스를 따라주고 나서 몇 시인지 보려고 휴대폰 액정을 가볍게 건드렸다. 아침 8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7시 20분에는 집을 나서야 했다. 지금이 6시 40분이니 시간은 넉넉했다. 브로디와 함께 아침을 먹고 나갈 준비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달걀을 꺼내려고 막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화면 위에 관리자 크리스틴의 이름이 나타났다. 크리스틴은 이토록 이른 시간에 전화하는 법이 절대 없었기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걱정이 됐다. 여보세요?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헤들리. 크리스틴이 나보다 커피를 훨씬 많이 마신 듯 들뜬 목소리로 인사했다. 환자분 댁에 같이 가줘야겠어요. 집 주소는 메일로 보내뒀으니 확인해요. 난 10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급하게 주소를 확인해보고 나자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 집은 데스틴의 명소인 아름다운 백사장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매우 좋은 동네에 있었다. 나는 사춘기 시절을 데스틴에서 보냈지만 지금은 이름처럼 멋진 건너편 도시 나이스빌에서 산다. 그 애초 나이스빌의 브로디와 나를 위해 아담한 파란색 집을 막 마련한 참이었다. 젊은 싱글맘의 형편상 더 넓고 해변에 가까이 있는 집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간호사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우리 둘이 살 집을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뿌듯했다. 못해도 30분은 걸리겠어요. 아들도 어린이집에 데려다줘야 하고요. 조금 늦을 텐데 괜찮을까요? 크리스틴의 심기가 불편해지진 않을까 걱정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요. 크리스틴은 쾌활한 목소리로 기꺼이 대답하곤 전화를 끊었다.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단 사실을 깨닫곤 조급한 마음에 아침을 건너뛰기로 했다. 꺼냈던 달걀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젖은 머리카락을 돌돌 말아 낮게 쪽을 지어 묶은 뒤 수술복 상의를 급히 걸쳤다. 그러고는 브로디가 옷을 적당히 여러 벌 겹쳐 입었는지 확인한 다음 차갑고 상쾌한 겨울 공기 속으로 걸어나가 어린이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브로디를 교실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담임 선생님은 나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방해해서 미안한데요. 아이에게 아침 먹일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 좀 꼭 챙겨주시겠어요? 쭈뼛쭈뼛하며 선생님에게 다가가 말했다. 선생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 눈을 굴리며 식당에 연락해 오늘은 아침을 먹는 아이가 평소보다 한 명 더 많을 거라고 일렀다. 여느 때처럼 마음속에서 간호사 헤들리와 엄마 헤들리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호스피스 간호사란 직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근무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비교적 일정해서 브로디와 보내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매일같이 그런 건 아니었다. 오늘 같은 날이 바로 그런 예외에 속했다. 아직 아침 7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벌써 엄마로서 실격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직장을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호스피스 간호사란 새로운 직업을 얻은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수습딱지도 떼지 못했다. 요즘 하루 일과는 크리스틴과 같은 선배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방문해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다였다. 그러니 선배이자 관리자인 크리스틴의 기분을 맞추는 일이 제일 중요했다. 환자의 집으로 차를 몰며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을 꼭 닮은 아름다운 바닷가 주택을 수없이 지나쳤다. 코랄만 방향으로 좌회전하자 야자수 몇 그루가 아름답게 둘러싼 앞마당이 있었다. 초록색 덧문이 닫힌 목조주택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크리스틴의 현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우려했던 것만큼 우리의리한 집은 아니었다. 현관의 그늘 지붕 아래에 있는 흔들의자 2개가
어디선가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앞뒤로 흔들렸고 실내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하고 다정했다. 나는 크게 심호흡했다. 집 앞에서 크리스틴을 만났다. 크리스틴의 곱슬곱슬한 금발머리는 이른 시간인데도 흠잡을 데 없이 손질되어 얼굴 주위로 아름답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크리스틴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희미한 미소로 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말리지 못한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이 나를 더 작아지게 했다. 솔직히 아직 준비가 덜 된 기분이었다. 호스피스 간호사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환자의 임종을 지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건 알았지만 아직은 한 번도 그럴 일이 없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왠지 지금까지와는 다르리란 생각이 들었다. 현관 앞 계단을 오르는데 40대쯤 되어 보이는 빨간머리 여자가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이었다. 여자는 방금 침대에서 일어난 듯한 모습인데도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자가 집 안으로 손짓하며 말했다. 조망만한 푸들이 짖으며 달려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 엄마가 선물해준 새 운동화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부엌에서는 커피 향기가 났다. 어머니께서 죽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신다고 했죠? 푸들을 부엌에서 쫓아내 세탁실로 몰아넣으려고 애쓰는 환자의 딸 마리아에게 크리스틴이 물었다.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예상이 맞았다. 늘 있는 평범한 가정간호가 아니었다. 영화나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과 달리 대부분의 호스피스 간호사는 한 환자의 집을 방문해서 30분에서 1시간가량 그 가정에 머무르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리고 보호자나 가족에게 환자를 편안하게 해줄 방법을 알려주고 나서 또 다른 환자의 집으로 이동하며 하루를 보낸다. 마리아는 도움이 몹시 절실해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건 자기 엄마가 알맞은 약을 먹는지, 통증은 잘 조절되는지 확인하고 상처를 관리하는 등의 일반적인 호스피스 업무가 아닌 듯했다. 네,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면요. 마리아가 부엌 찬장에서 머그잔을 꺼내며 대답했다. 저로선 정신이 나갔다고밖엔 표현할 길이 없네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는 이모랑 대화를 나누신다니까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말하는 내용을 강조하려는 듯 커피를 길게 한 모금 마셨다. 마리아 옆에서 진한 커피향을 깊게 들이마시자 혼란스럽게 들끓던 내 마음도 어느 정도 진정됐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중얼거리시기만 해요. 엄마를 재울 수 있는 약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약이 없다면 911을 부를 수밖에 없겠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헤들리와 제가 가서 한번 볼게요. 크리스틴이 마리아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복도를 걷고 있자니 희미하게 중얼거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침실로 들어서자 뒤뜰로 향하는 유리 미닫이 문과 묵직해 보이는 나무 옷장, 옷장과 비슷한 느낌의 협탁, 책이 높게 쌓인 작은 책상이 눈에 들어왔다. 천장엔 아름답게 장식된 커다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방을 쭉 훑어보던 내 눈길은 마침내 새하얀 곱슬머리를 짧게 자른 글렌다 할머니에게 멈췄다. 할머니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방엔 할머니의 웃음소리를 제외하면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고 할머니 외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글렌다 할머니는 크리스틴과 내가 온 것도 모르는 듯 허공을 가리키며 깔깔거렸다.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글렌다 할머니가 외쳤다. 내가 언제 그랬어? 아무튼 부풀려 말하기 선수라니까.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크리스틴이 할머니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팔을 살짝 건드렸다. 안녕하세요, 글렌다 할머니. 저 기억하시죠? 크리스틴이에요. 이쪽은 이번에 새로운 헤들리 선생님이고요. 나는 침대 옆으로 한 발짝 다가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아이고, 어서 와요. 글렌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인사했다. 미안해요. 우리가 몇 년 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많았네요. 누구랑 얘기하고 계셨어요? 크리스틴이 물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내가 너무 예의가 없었구먼. 그죠? 할머니는 남부사람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대답했다. 이쪽은 우리 언니예요. 혈압 재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간호사 선생님? 크리스틴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죽은 언니를 방금 소개받은 사람 치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일에 집중하는 그 모습에 어리둥절해진 나는 그저 옆에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내가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기 전에 일한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글렌다 할머니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항정신병 약을 맞았을 것이다. 크리스틴은 글렌다 할머니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나서 수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마리아를 부르러 갔다. 잠시 동안 방엔 나와 글렌다 할머니뿐이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어설픈 미소를 짓다가 가방에 달린 애꿎은 지퍼만 만지작거렸다. 다행히도 크리스틴은 자리를 그리 오래 비우진 않았다. 그는 곧 마리아와 함께 방으로 돌아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힘들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크리스틴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그러더니 이어서 글렌다 할머니를 돌아봤다. 할머니,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회포를 푸셔야 하겠죠? 그러니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지속간호에 들어갈까 해요. 지속간호란 환자의 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되어 의료진이 없어도 괜찮을 때까지 간호사가 24시간 내내 가정에 머무르며 환자를 보살피는 간호법을 의미한다. 가족 보호자가 더는 환자를 혼자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쁠 때에만 개시된다. 아직 한 번도 지속간호가 필요한 상황을 마주한 적이 없었던 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호스피스 업무에서는 어떤 항정신병 약을 쓰는지 옆에서 보고 배울 생각에 무척 들떴다. 마리아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자 크리스틴이 이어서 말했다. 헤들리가 내내 같이 있을 거예요. 교대 시간이 되면 다른 간호사가 와서 교대할 거고요. 상황이 괜찮아질 때까지 그렇게 진행해 볼게요. 깜짝 놀란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곤 크리스틴을 향해 보일락말락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혼자서는 센 약물을 다룰 자신이 없단 뜻이었다. 크리스틴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이따 얘기해요. 그 미소에 나도 미소로 답하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그럴 수가 없었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대체 뭘 믿고 호스피스 간호사가 나에게 딱인 직업이라고 생각한 걸까? 크리스틴이 복도로 나가며 내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될 수 있으면 침착하게 보이려 애쓰며 걸어나간 나는 아직 호스피스 환자에게 정신병 약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틴이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려 애쓰는 얼굴로 나를 달랬다. 걱정하지 마요.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약은 쓰지 않아도 돼요.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나나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되고요. 약을 쓰지 않는다니 무슨 말이지? 나는 당황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글렌다 할머니의 환각 증세는 분명 심각한 수준이었다. 글렌다 할머니는 환영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틴이 설명했다. 떠나실 때가 돼서 죽은 언니가 보이는 것뿐이에요. 할머니께 아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저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마리아가 조금이나마 쉴 수 있게요. 나는 이해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년 전에 간호학교에 다니며 응급실 인턴으로 일할 때도 임종을 목격한 적이 있었지만 그땐 상황이 전혀 달랐다. 머리로는 호스피스의 의미를 이해한다 해도 증상을 완화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토록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에 가만히 앉아만 있자니 무척 낯선 기분이 들었다. 병원에서 일하며 지금껏 마주한 임종은 대부분 급박하고 충격적이었다. 많을 때는 15명쯤 되는 의료진이 비좁은 병실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약물을 투여하거나 상소를 공급하면서 심장박동이 돌아오는지 모니터하는 모습은 혼돈 그 자체다. 그러나 정작 가족은 병실에서 보이지 않는다. 혹여나 옆에 있던 가족도 내쫓기다시피 밖으로 나가야 하며 더는 가망이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실로 다시 들어와 환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면 간호사는 잠시 자리로 돌아갔다가 곧바로 다음 환자에게로 넘어간다. 병원에서 겪은 임종이 내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은 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영향을 받는 쪽이었다. 응급실에서 일했을 당시 내가 가장 부러워했던 간호사는 한 환자의 죽음이 별일 아니란 듯 다음 환자에게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이들이었다.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그런 동료를 부러워했다. 나도 그렇게 되어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고 싶었지만 내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환자가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졌다. 나는 병원이 아닌 글렌다 할머니네 집에 있고 마리아는 복도 끝에 있는 거실 소파에서 마침내 잠이 들었다. 집안은 너무 고요해서 평화로울 지경이었다. 정신을 쏙 빼놓는 난리통은 먼 나라 일이었고 다음 할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몇 분 후 크리스틴이 떠나자 나는 그곳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글렌다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돌아온 뒤 탁자 옆에 놓인 고풍스러운 의자를 하나 고른 다음 할머니에게 옆에 앉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글렌다 할머니는 천장에 눈을 고정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간 정적이 흘렀다. 달리 할 일이 없던 나는 태블릿을 꺼내 회사에서 준 직원 안내서를 읽기 시작했다. 20분쯤 흘렀을까? 글렌다 할머니가 내게로 주의를 돌렸다. 선생님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죠?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글렌다 할머니는 내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즐기는 눈치였다. 나는 화들짝 놀라서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내 딸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글렌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대 위에서 몸을 움직여 편한 자세를 취한 뒤에 다시 입을 열었다. 난 미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언니가 선생님 바로 옆에 서 있는걸요. 무심코 글렌다 할머니가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엔 협탁 하나만 놓여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글렌다 할머니가 잠들고 온 집안이 적막에 잠기자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은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총 2년의 간호학교 과정에서 딱 하루 동안 가정간호와 임종간호 두 과목 중 하나를 골라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전공 과목 중 가정간호를 택했다. 가정간호 환자도 호스피스 환자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간호를 받지만 그들은 죽어가진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환자는 극명하게 갈린다. 호스피스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건 이전 직장이었던 요양원에서 관리자로 일하면서부터였다. 내가 일한 요양원은 임시간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닷새 동안 그곳에서 호스피스 환자를 보살펴주며 보호자가 잠시나마 쉴 수 있도록 도왔다. 약만 배부하고 호스피스 환자를 직접 간호하진 않았지만 임시간호 환자를 돌보려고 요양원을 방문하는 호스피스 간호사를
종종 볼 일이 있었다. 나는 그 간호사들을 좋아했다. 그들은 내가 꿈도 꾸지 못할 방법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신경을 쏟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모습이 몹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호스피스 간호사는 주어진 시간 안에 12명에서 18명가량 되는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도 늘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도 호스피스 간호사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 반면 요양원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40명에 이르는 환자를 맡아야 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스스로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바쁘게 옮겨다니며 약을 나눠주는 자판기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나눠주기에도 시간이 빠듯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여유 같은 건 없었다. 약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복도를 뛰어다니다 보면 호스피스 간호사가 환자 곁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가끔 눈에 띄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광경이었다. 속으로 나도 저들처럼 환자와 가까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이따금 호스피스 간호사가 내게 다가와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한 다음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곤 했다. 그때마다 내가 의사를 불러야 하느냐고 물으면 그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담당 의사는 이미 모든 정황을 알고 있으며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이런 점 또한 모든 의료진이 달라붙어 환자를 살리려고 애쓰는 다른 유형의 간호와 크게 달랐다. 그들은 온갖 치료법과 약물을 동원해 환자를 낫게 하려고 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환자가 남은 시간 동안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호스피스 환자는 병원을 전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 시간을 아껴 가족과 함께 보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약을 써서 어떻게든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 적도 있지만 그게 다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약의 쓸모란 바로 저런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환자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점점 그 직업에 빠져들었다. 그래서 구인 공고가 올라올 때마다 눈여겨보다가 가뭄에 콩나듯 올라오는 호스피스 간호사 채용 공고에 지원해보기도 했지만 잘 되진 않았다. 당시 내가 사는 지역엔 호스피스 회사가 단 3곳뿐이었고 각 회사에 소속된 간호사는 3명씩밖에 없었다. 어쩌다 공고가 올라오더라도 한결같이 경력을 필수로 요구했으니 지원을 하나마나였다. 여러 행운이 겹치지 않았다면 이 자리를 무사히 얻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요양원에서 일할 때였다. 어느 날 누군가가 조용히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내가 큰 소리로 답하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여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여자는 자신이 404호에 입원해 있는 뇌종양 환자 팀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호스피스 간호사가 와서 등록 절차를 밟아주기로 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애써 숨기고 호스피스 회사에 전화해 보겠다며 방긋 웃었다. 여자는 지쳐서 불평할 기운조차 없는 게 분명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꺼낸 듯했다. 팀을 맡은 호스피스 회사는 환자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었지만 이건 분명 문제가 있었다. 여자가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곧바로 그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연걸음이 몇 번 울리더니 크리스틴이 전화를 받았다. 나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팀과 그의 가족이 무척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날따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잠을 못 자서 그랬는지 몰라도 평소보다 직설적으로 내 생각을 털어놓았다. 호스피스를 받기로 마음먹은 건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회사 측에서 환자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란 듯한 태도를 보이면 환자와 보호자는 더 힘들어질 테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환자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크리스티는 간호사 한 명이 지난 주말 아무 말 없이 그만두는 바람에 회사가 평소와 달리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직접 가서 등록을 도울게요.
크리스틴이 덧붙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곤란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크리스틴에게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팀은 호스피스 환자가 됐다. 팀의 가족은 약속대로 직접 요양원으로 와준 크리스틴을 껴안고 배웅했다. 그제야 비로소 편안한 얼굴을 했다. 저쪽 복도에서 손을 소독하는 크리스틴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이윽고 그가 내 쪽으로 걸어와 물었다. 저랑 통화한 헤들리 선생님 맞나요? 네, 방금 그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크리스틴이 말했다.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무척 좋았어요. 잠자코 있던 크리스틴은 말을 이었다.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 회사에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지원서에서 이름을 본 듯해서요. 나는 대화가 들릴 만한 거리에 혹시 동료가 있진 않나 둘러본 다음 대답했다. 네, 맞아요. 6개월 전쯤이었을 거예요. 결국 떨어졌지만요. 지금도 생각 있어요? 크리스틴이 물었다. 당연하죠. 흥분해서 높아지는 목소리를 애써 낮췄다. 일 끝나고 면접 보러 잠깐 들를래요? 5시까지 갈게요. 내가 말했다. 호스피스 간호사란 직업을 얻게 되어 무척 행복했다. 아니, 내 직업이 호스피스 간호사란 게 행복했었다. 그런데 이 방에서 글렌다 할머니 옆에 앉아있자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다. 급기야 호스피스 간호사가 내게 맞는 일인지 의심까지 들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글렌다 할머니가 잠에서 깨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깨셨어요? 내가 빙긋 웃으며 말을 건넸다. 방금 아주 기분 좋은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행복에 겨워 한숨을 지으며 말했다. 부모님과 함께 꽃이 만발한 들판위를 날았어요. 우리 엄만 눈부시게 젊고 아름다웠죠. 무척 행복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정말 좋으셨겠어요. 내가 맞장구 치며 말했다. 진심이었다. 글렌다 할머니는 숨을 내쉬곤 내 옆에 있는 나무 책상을 가리켰다. 우리 언니가 아직도 거기에 서 있어요. 떠날 시간이 될 때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는군요. 나는 책장 쪽을 쭉 살펴봤지만 그 위에 쌓인 책만 눈에 들어왔다. 벼랑간 궁금해져 글렌다 할머니에게 어디로 떠나느냐고 물었다. 그건 나도 몰라요. 할머니는 덮고 있던 담요를 들어올렸다가 다시 고쳐 덮으며 대답했다. 몇 분 후에 마리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마리아는 침대로 다가가 자기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곤 눈을 좀 붙였더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며 숨을 길게 내뱉었다. 나도 기분이 좋아졌단다. 글렌다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엄마, 아직도 이모가 보여요? 마리아가 물었다. 마리아가 곧 듣게 될 대답을 좋아하지 않을 걸 알아챈 나는 글렌다 할머니의 입을 바라보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아니, 그냥 피곤했던 게지. 할머니는 이렇게 답하곤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내 눈을 뚫어질 듯 응시하는 할머니의 눈은 나더러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숨이 트인 듯 눈에 띄게 안도하더니 글렌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내게로 몸을 돌려 엄마를 고쳐주어서 고맙다고 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태블릿으로 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척하며 계속 글렌다 할머니를 살폈다. 할머니는 내 옆에 있는 책상을 흘끗거리다가 샹들리에가 달린 천장을 올려다보기를 반복했다. 죽은 언니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 말하면서 눈을 떼지 않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나는 할머니가 흘끗거리는 방구석을 몇 번이나 봤지만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글렌다 할머니의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일지 궁금했다. 정오가 되자 마리아는 내게 이제 가봐도 좋다고 했다.
차로 돌아온 나는 크리스틴에게 전화를 걸었다. 크리스틴, 마리아가 이제 엄마하고 둘이 있어도 괜찮겠대요. 어떡할까요? 잘 됐네요. 뭐 더 필요한 건 없었어요? 네. 할머니께서 조금 주무시더니 잠에서 깨선 여전히 죽은 언니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딸에겐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할머니께선 주변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신 듯해요. 딸의 기분도 신경 쓰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게 참 신기하죠? 이런 일이 흔한가요? 믿을 수 없었다. 그럼요.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크리스틴이 대수롭지 않단 듯 대답했다. 그러니 사실 이럴 땐 지속간호도 필요 없어요. 환자와 가족을 귀찮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요. 회사 지침에선 간호사가 1시간에 한 번씩 증상을 관리해 주어야 지속간호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니 이번엔 그냥 평소보다 길게 방문한 걸로 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어리둥절한 채 차창 밖 복도를 응시했다. 할머니가 정말로 죽은 언니를 본다고? 다시 태블릿을 꺼낸 나는 담당 의사의 최근 소견을 읽기 위해 글렌다 할머니의 진료 기록을 찾아 스크롤을 내렸다. 이 86세 여성에게는 전이성 흑색종이 확인되며 수술 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이를 권고하였으나 환자가 완강히 거부함. 심층 면담 결과 진압력이 있고 의식이 명료하다고 판단되어 호스피스로 연계하기로 함. 피부암은 창란 상태나 환각증을 일으키는 병이 아니다. 스크롤을 내려 가장 최근에 촬영된 영상을 보며 답을 찾아보려 했다. 불과 일주일 전 촬영된 CT 영상을 발견한 나는 의사소견을 읽어내려갔다. 관문에 큰 종양이 보이며 좌장골과 소장 부위에 불규칙한 새벽 비우가 확인됨. 이로 인한 내강 팽창이 나타남. 장 겹침증은 확인되지 않음. 요컨대 암세포가 위장까지 전이됐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창란 증상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나는 당황하며 창밖을 응시했다. 말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아직 배우지 못한 뭔가가 있으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습 기간에 받는 호스피스 교육은 일주일간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뒤 현직 간호사와 직접 훈련하는 순서로 이뤄지는데 온라인 교육 기간에 신규 간호사는 컴퓨터 활용 능력 강의를 이수하고 필독서를 읽어야 한다. 대부분 교육 과정은 진료기록 작성법 훈련을 포함한다. 이에 호스피스 업무에서 몹시 중요한 영역이라 메디케어 지침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그 다음엔 이날 내가 크리스틴과 했듯이 현직 호스피스 간호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모든 걸 배운다. 교육 과정이 놀랍도록 짧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다 보면 수많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책도 교육 과정도 결코 모든 대처법을 가르쳐주진 않는다. 그런 종류의 지식은 선배 호스피스 간호사를 따라다니며 직접 얻거나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쌓아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날 오후 나는 선배 간호사인 어멘다를 따라다니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곤 약속 장소인 환자의 집으로 출발했다. 어멘다와 함께 정기 방문을 마친 나는 그에게 글렌다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럼요. 내가 등록해드렸는걸요? 사랑스러운 분이시죠? 네, 정말 사랑스러우세요. 내가 동의했다. 그런데 자꾸 오래전에 죽은 언니가 보인다고 하셔서요. 그때도 창란 증상이 있었나요? 아니요. 내가 드린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하셨어요. 성함이 뭔지, 지금 있는 곳은 어딘지, 대통령은 누군지 여쭤봤거든요. 대통령에 대해 물어봤을 땐 오히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바마라고 하셨을 땐 그러려니 했는데 임기가 곧 끝난다는 것까지 아시더라니까요. 창란 증상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가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그럼 환자가 정말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라도 한단 말인가요? 게다가 그게 정상이고요? 그럼요. 어멘다가 답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종이나 종교는 물론이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어떤 요인과도 상관없이요. 놀란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가슴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왜 모든 간호사가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걸까? 그날 오후 어멘다와 나는 야간당직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만난 환자들의 상태를 인수인계해 주었는데 그 간호사 역시 글렌다 할머니 이야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 밤에 글렌다 할머니 댁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놀라지 말라고요. 어멘다가 당직 간호사에게 말했다. 만일 연락이 없으면 헤들리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러 갈 거예요. 밤새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나는 다음날 아침 8시 정각에 딱 맞춰 글렌다 할머니네 집에 도착했다. 내가 살그머니 침실로 들어가 소리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가방을 바닥에 내버려 둘 때까지 할머니는 잠에서 깨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왔어요. 인사를 건네며 할머니가 덮은 이불을 살짝 젖혀 팔 상태를 살폈다. 할머니의 팔은 어제보다 훨씬 창백해서 이젠 푸른 빛이 돌았다. 오른쪽 팔을 만졌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할머니를 불렀다. 글렌다 할머니? 수술복 주머니에 대충 쑤셔 넣었던 청진기를 꺼내 할머니의 가슴에 댔다. 심장이 매우 느리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하게 뛰고 있었다. 자동 혈압계의 밴드를 할머니의 팔에 두르고 측정 버튼을 눌렀다. 삐 소리와 함께 밴드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가냘픈 숨소리를 제외하곤 시끄러운 혈압계 모터 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부풀었던 밴드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풀어 오르려는 찰나 오류 표시가 2번 깜빡이더니 혈압계는 아예 작동을 멈춰버렸다. 할머니, 등에 있는 붕대 좀 볼게요. 이번엔 더 큰 소리로 말하곤 할머니의 앙상한 몸을 들어 옆으로 뉘었다. 등 위쪽에 베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긴 했지만 붕대는 깨끗했다. 욕창은 나이가 있는 환자에게 매우 흔히 생기는 문제였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쉽게 감염될 위험이 있어 우리는 욕창 관리에 많은 신경을 쏟았다. 베개를 빼내어 할머니의 흉곽 밑에 넣고 들었던 몸을 천천히 낮춰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눕혔다. 그러는 동안 글렌다 할머니는 몸을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혼수 상태에 빠진 듯했다. 마리아가 기다리는 복도로 나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쑤시개를 알렸다. 이내 마리아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어쩌죠? 마리아가 물었다. 들어가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대답은 하지 못해도 다 듣고 계실 테니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마리아는 손등으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마리아가 다정한 손길로 글렌다 할머니의 새하얀 곱슬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지켜봤다. 엄마, 나야. 어제 모질게 굴어서 미안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그랬어요. 엄만 내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쳐 주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엄마 없이 난 어떻게 살아?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윽고 글렌다 할머니가 이전보다 훨씬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이게 마지막 숨일까? 실제로는 고작 1분 정도에 지나지 않겠지만 마치 영겁 같았던 시간이 흐른 뒤 글렌다 할머니는 숨을 한 번 더 크게 들이마셨다. 그러더니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리아는 자기 엄마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 이제 이모한테 가세요. 이모 보고 싶어 했잖아. 마리아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 벌써 엄마가 그리워.
사랑해요, 엄마. 글렌다 할머니가 작고 평온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침내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몇 분 후 그의 딸은 모든 게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리아는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엄마의 얼굴을 더듬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마리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마리아가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다. 우리는 잠시 그 상태로 가만히 있었다. 내가 먼저 손을 떼고 싶진 않았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마리아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이제 어떡하죠? 나도 잘 몰랐다. 혼자서 임종을 지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교육받으며 배운 내용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얼른 확인해 볼게요. 죄송해요. 나는 가방을 찾으며 중얼거렸다. 서류를 샅샅이 뒤진 끝에 임종시 대응 절차라고 적힌 체크리스트를 찾아냈다. 얼른 1단계를 확인했다. 1단계. 2분간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 이분이 경과하는 동안 심장박동이 없다면 시간을 확인하고 사망 선고를 한다. 나는 마리아를 돌아봤다. 이제 사망 선고를 할게요. 굳이 큰 소리로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힘드실 텐데 여기 있어도 괜찮겠어요? 네, 마리아가 대답했다. 차라리 크게 말해줘요. 그래야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럴게요. 내가 청진기를 귀에 꽂으며 말했다. 할머니 곁으로 걸어가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갖다 댔다. 완벽한 정막. 손목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초침이 한 바퀴를 돌 때까지 기다렸다. 마리아는 내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초침이 숫자 12를 가리킨 바로 그때 샹들리에 불빛이 갑자기 깜빡였다. 그 바람에 무심코 천장을 올려다보느라 1분이 지나가는 순간을 놓치고 말았다.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굴을 찌푸렸다. 나는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장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조용히 초침을 응시하는데 샹들리에가 다시 한번 깜빡이더니 불이 들어왔다. 심장 박동이 들리지 않는 채로 꼬박 2분이 흘렀다. 마리아를 쳐다보자 그는 난 괜찮아요 라고 말하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오전 8시 42분 사망하셨습니다. 내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바로 그 순간 방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났다. 샹들리에 불이 나가버린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졌다. 당신이 더 귀하다. 프롤로그. 언제 죽을지 몰라서 쓰는 글. 새벽엔 단단히 여며야 한다. 반바지 아래 레깅스를 신고 티셔츠 위엔 바람막이도 하나 걸친다. 새 운동화는 달리기 할 때만 신어서 깨끗하다. 발을 넣자마자 전해지는 푹신한 느낌이 좋다. 식구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모두가 잠든 새벽, 잠든 시간들의 주인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로비로 내려간다. 바깥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출입문을 열고 나가야 할까 고민한다. 달리기를 시작하는 순간 신발 안으로 구정물이 흘러들어올 상상을 하니 끔찍하다. 머리숱도 걱정이다. 빗물에 녹아 이온화된 유해물질들이 두피를 녹여버릴 것 같다. 고민하는 사이에 빗줄기가 더 굵어진다. 그걸 보자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난다. 얼음물에 심장이 잠기는 느낌. 들숨과 날숨 사이가 점점 벌어지며 숨쉬는 법을 잊어버리는 느낌. 눈을 깜빡이면
각막에 서리가 낀 듯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두 발은 투명하고 끈적한 진창에 처박혀 움직일 수 없다. 나는 차차 빗물에 온기를 빼앗긴다. 구급차를 몰고 간 곳에는 자주 비가 내렸다.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다. 늙어서 죽은 사람의 집엔 잔잔한 비가, 어려서 병 걸려 죽은 사람의 집엔 세찬 비가 내렸다.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함께 머무는 집엔 우박이 섞인 비가 내렸고, 홀로 죽은 사람의 집에선 소리 없는 비가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빗물에 흠뻑 젖어 집안까지 비구름을 몰고 오기에 이르렀다.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 사고를 당해 죽거나 크게 다치는 상상을 했고, 아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엔 그걸 자살의 전조라고 여기며 불안에 떨었다. 일하는 동안은 내가 5만 가지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 장면을 떠올렸다. 고속도로에서 구급 활동을 하다 차에 치이거나 정신질환자의 칼에 맞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마음이 무너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그래서 틈날 때마다 유서를 썼다. 잡힐 듯 말 듯한 죽음에 먼저 손을 내민 일이 내 글쓰기의 시작이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글은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동안 잘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내려놓아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이 분명해졌다. 사람은 붙들어야 할 것이 있고 그 외엔 내려놓아도 좋은 것들이었다.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이라도 가치 있기 때문에 나의 삶 또한 가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떠올리며 시작한 글쓰기가 삶의 위로가 되어준 것이었다. 기운을 차린 나는 바깥으로 시선을 돌렸다. 구급차를 타면서 만난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유서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기록은 부풀린 연민이나 한 달에 2만 원을 후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배제된 것이었고, 오히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드러냈다. 그 사람들 또한 나와 같은 무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닫자 마침내 비구름이 걷혔다. 애초에 그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가난하고 아프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지언정 그들은 힘껏 살아가고 있었다. 악몽에서 가위를 떨치듯 발을 뗀다. 폭우가 쏟아지건 말건 일단 달리기 시작한다. 5분도 못 되어 속옷까지 다 젖는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소변이 보고 싶은 걸 참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한다. 옷을 적신 땀방울과 빗방울이 열기에 증발하면서 밤새 가라앉은 풍경이 아지랑이가 되어 피어난다. 빗줄기를 뚫고 달리는 일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과 비슷하다. 시작은 시야를 흐리는 비참한 광경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쓰면 쓸수록 드러나는 뜨거운 삶으로부터 진한 감동을 받는다. 바라건대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대신 우리와 같은 평균 체온 섭씨 36.5도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게 내가 비 오는 날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그리고 글쓰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2024년 10월 비 내리는 아침, 달리기를 마치고 쓰다. 내가 당신의 심장을 누를 때. 주말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대강 먹는 바람에 허기가 져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컵라면 먹는 소방관은 불쌍의 배려는 쇼방관이라는 말이 있어 불어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먹는 편입니다. 대기실 창문을 열고 물을 부은 컵라면을 문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 익지도 않은 라면에 나무젓가락을 찔러 넣자마자
출동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덕배기에 기우뚱하게 자리한 낡은 맨션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각질처럼 떨어져 나간 남루한 외벽 때문에 눈살이 찌푸러졌습니다. 곧 당신 아들이 부랴부랴 낡은 SUV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다급해 보였습니다. 계단을 4칸씩은 뛰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나도 양손 가득 소생 장비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가 먼저 당신의 심장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심장이 자리한 곳을 잘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죽은 몸을 만지는 게 어색하고 무서운지 너무 조심히 눌렀습니다. 당신 아들은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커멓게 죽은 당신의 애먼 손끝만 주물러댔습니다. 목까지 덮은 당신의 웃옷을 걷어붙이다 여의치 않아서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옷 아래 숨어있던 체온이 얼굴로 확 끼쳤습니다. 가슴 가운데 단단하게 복장뼈가 자리한 곳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쇄골 아래와 왼쪽 겨드랑이 밑에 제세동기 패치를 붙였습니다. 기계는 당신의 죽음을 선고하듯 한 일자 심장 리듬을 모니터에 그렸습니다. 그래도 눌렀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팔에 정맥주사를 찔러 넣고 고개를 젖혀 숨길로 산소를 밀어 넣었습니다. 본부에서 대기하는 당직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조언을 구하며 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를 휴대폰 카메라에 담고 있는 당신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다 계단은 너무 좁았습니다. 당신을 들것에 싣고 내려오는 동안 계단벽에 등이 쓸려서 페인트와 먼지로 온통 하얗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내달리는 동안 당신의 심장이 뛰는가 싶더니 다시 멈췄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몇 번은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도처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죽지 마요. 죽지 마요. 당신 아들의 낡은 SUV가 클락션을 울리며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당신은 의료진들에게 둘러싸여 빨려들듯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는 늘 그렇지만 병원에 닿기 전에 살리지 못한 미안함이 먼저 치밀고 능력 없는 나에 대한 분노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죽음도 나에겐 삶이라서 거기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벌써 당신의 온기를 잃은 들것을 소독 티슈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일처럼 잊어버렸습니다. 소방서로 돌아오니 라면은 팅팅 불어 있었습니다. 함께 불어터져서 흐느적거리는 나무젓가락으로 그걸 한 입에 먹어치웠습니다. 식어 빠진 면발에서 타는 것 같은 맛이 났습니다. 비번 이틀을 보내고 사무실에 출근한 날 아침, 책상 위에 당신 아들이 손수 적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달고 폭신한 박스 과자도 함께였습니다. 편지엔 저희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같은 사람이란 말이 왜 그렇게 우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말을 곧장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벽지에 눌어붙은 오래된 땀냄새, 비우지 않는 재떨이, 꽃무늬 바지, 등허리 아래 장판만 빼고 서늘한 공기, 그리고 라면, 끝도 없는 라면. 죄가 아닌 그것들을 두고 당신의 삶은 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당신 아들이 당신의 가족을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고 고해성사하듯 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큰 죄를 짓는 건 가난이 아니라 큰 돈인데 오히려 가난을 죄라고 말한다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나도 언젠가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저런 사람처럼 되는 거야. 어쩌면 당신 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이라 말을 한 건 당신을 두고 저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사람들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그런 나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당신을 모욕하고 삶에서 영영 떨어뜨려 놓은 사람을 두고 편지에 은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편지 없이 그냥 당신이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당신 아들을 실컷 욕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카메라로 찍어 고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 구급차 꽁무니를 미친 사람처럼 쫓아오는 바람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덕분에 살아났으면 전화로라도 인사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운운하며 당신이 살아나줘서 감사하단 말은 쏙 빼고 우리끼리 신이 나서 쑥덕거렸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욕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심장을 누를 때 내 심장도 함께 꾹꾹 눌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랬다면 조금 무심하게 당신 아들의 편지를 읽었을 것 같습니다. 박스 과자도 물 없이 술술 목구멍으로 넘겼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더 귀하다. 아파트 복도는 구조대와 구급대, 지휘대 직원까지 모여 빼곡했다. 여자친구가 죽으려 한다는 지령을 받고 달려간 참이었다. 신고자는 남자였다. 이별을 통보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여자로부터 실시간으로 목을 메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단다. 그는 전 여자친구의 생사를 119에 맡기고 싶은 건지 현장엔 나타나지 않았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 계세요? 경찰은 왜 안 와? 원래 이런 건 빨리 오는데 이상하네요. 계세요? 안 열어주시면 파괴합니다. 수분을 대기했지만 문 너머에선 기척이 없었다. 점점 입이 말랐다. 지렛대를 들고 있던 직원이 지휘관에게 눈짓을 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막 문틈으로 지렛대를 우겨넣으려는 찰나 벌컥 하고 문이 열렸다. 무슨 일이세요? 팬티만 겨우 걸친 할아버지였다. 금방 샤워를 마쳤는지 비누 냄새가 났다. 모여있던 직원들은 하나같이 눈이 동그래졌다. 집주인도 이게 뭔 난린가 싶어 입을 벌리고 쳐다봤다. 최초 신고를 경찰이 받았는데 우리 측에 지원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주소지 정보가 잘못 전달된 것이었다. 지휘관이 상황을 설명하고 거듭 사과를 한 덕에 할아버지도 별 말은 않았다. 손잡이를 뜯어낸 뒤라도 허허 하고 넘겼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다시 지령을 받아 정확한 주소로 이동했다. 경찰 쪽에서 먼저 도착해 구조 대상자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라는 무전이 왔다. 다른 대원들은 귀소했고 혹시 몰라서 구급대는 계속 진행했다. 현장엔 남자 경찰이 하나, 여자 경찰이 하나 있었다. 여자 경찰이 목을 매겠다고 전화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잘 모르겠지만 표정이 누그러지고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많이 진정이 된 듯했다. 겨우 20대 중반이나 됐을까? 여자는 앳된 모습이었다. 길고 까만 생머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화장기 없어도 빛이 났고 아직 젖살이 남아 통통했다. 저렇게 젊고 예쁜데 저를 버린 사람 때문에 죽으려 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다행히 진심으로 목을 매려던 건 아니었는지 아니면 신고를 받고 달려온 이들 덕분에 마음을 접었는지는 몰라도 여자는 죽지 않았다. 사람들은 때때로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죽을 마음을 먹는다. 5급 공무원이 되지 못해서, 성형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라서, 중간고사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지 못해서, 삶의 목표가
오히려 내 삶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이 목표가 되면 좀 나을 것 같지만 사정은 비슷하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만큼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군가에게 그건 절망과도 같은 노래다. 목표를 이루지 못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목표를 이룬 덕에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인데, 내가 팔로워가 100만 명인데, 내가 아버지 생신 선물로 요트를 사드렸는데, 내가 낸데. 그 우월감은 목표를 이룬 이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거나 심지어 악랄하게 괴롭히는 것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한다.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사람이 갑과 을로 나뉜다. 갑은 자신이 크나큰 노력과 시간을 들여 합당한 지위를 손에 넣었음을 강조하고, 갑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삶을 부정하며 갑의 이야기에 동조한다. 갑이 되는 삶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기름이 번들거리는 얼굴로 말하는 자기계발서가 불티나게 팔리고, 유명한 성형외과는 쌍꺼풀 수술이라도 하려면 반년 전부터 예약을 잡아야 하고, 또 SNS 자기소개란에 10년 뒤 자산 10억, 20년 뒤 자산 100억, 30년 뒤 자산 1000억 이라고 적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도 최근에 이사하면서 40살이 되기 전에 100억을 벌어서 절반은 쓰고 나머지 돈으론 대안학교를 짓는다 라고 적힌 파란색 수첩을 발견했다. 자기 암시인가 뭔가가 유행했을 때 수동 로또를 사는 기분으로 써둔 것이었다. 나는 올해로 40이 되었고 로또는 낙첨이었다.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랬다. 해서 갑은커녕 기억 언저리에도 가지 못한 덕에 우월한 인간이 된 기분을 체험할 수 없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 땅콩이 없다고 하늘 위에서 비행기를 유턴시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물론 내 새끼 잘못도 있지만 겨우 선생이나 하면서 아이를 주눅들게 만들었으니 부모로서 선생에게 정당한 벌을 주는 건 어떤 기분일까? 짜릿한가? 세상이 온통 무지갯빛인가? 갑이 되지 못한 나는 영영 그 기분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도 바빠서 그렇다. 일할 때는 일하느라 바쁘고 쉬는 시간엔 애들이랑 논다고 바쁘다. 심성이 고운 아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말 한마디에도 온 신경을 써야 하고, 늙어가는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잘 늙어갈까도 고민해야 한다. 내 삶은 그런 소소한 사건과 고민들의 연속이었다. 뚜렷한 목표가 없는 삶이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나는 그게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목표를 향해 달리고 싶어도 주변 풍경에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삶. 어느 순간 거창한 목표는 사라지고 가장 좋아하는 풍경에 묻혀 있다가 해가 지면 죽음을 맞는 삶. 그런 우리의 삶은 별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그대로 귀하다.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 내 마음을 찢어놓는 이들 때문에 죽음을 결심하는 건 쉽지 않다. 내 삶이 그들의 삶보다 훨씬 더 귀하단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돈이 많아도, 예뻐도, 심지어는 한때 사랑했어도 나보다 귀하진 않다. 하물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인생 같은 건 굳이 신경 쓸 이유도 없다. 그들은 젠체하며 힘으로 당신을 내리누르려 하지만 실상은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해야만 겨우 자신을 증명하는 5급수 인생들이라 그렇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물에서 당신이 물고기가 되어줄 필요는 없다. 며칠 전에 아까운 사람이 또 죽었다. 너무 늦어서 위로라고 할 만한 게 못 되는 것이 민망하고 미안하다.
지금은 좋은 곳에 있을 친절한 그녀에게 마음이라도 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적는다. 당신이 더 귀하다. 이제 맑은 물에서 헤엄치길. 오늘 자살하는 너에게. 안녕. 난 소방서에서 일하는 구급대원이야. 초면부터 반말짓거린 게 마음에 안 들면 뭐라 떠드나 지켜보는 심정으로 봐도 좋고, 상관없다면 그냥 편하게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미리 말하지만 세상이 살만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세상은 지옥이야. 특히 요즘은. 우리끼리는 요새가 자살 시즌이라고 해. 왜냐하면 이제 정말 봄이거든. 내가 소방서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은 겨울엔 자살을 많이 안 하더라고. 왜 그럴까 고민해봤지. 아마도 봄이 오면 날은 풀리는데 사람 마음의 온도는 차가운 그대로여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 그 괴리를 견디기 어려운 거야. 비슷하게 비가 오는 날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 사람은 따뜻할 때 더 많이 죽어. 적어도 내 경험으론 그래. 난 애가 둘이야.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자식들 때문이라도, 아니면 남은 가족 생각해서라도 자살하는 건 아니라고. 그거 다 개소리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가족까지 챙길 정신이 있을 리가 없지. 오히려 가족들이 자살을 부추기는 경우도 부지기수야. 나만 해도 그래. 야간 근무한다고 밤새워 일하고 오면 우리 집은 그냥 개판이야. 그래서 결혼 초반엔 와이프랑 이걸 엄청 싸웠어. 집은 개판이지, 애들 유치원 학교 다녀오면 겨우 정리했던 집은 다시 개판되지. 있는 힘 없는 힘 끌어모아서 저녁밥 차려놓으면 다 먹고 감사하던 인사도 없어. 쉬려고 잠깐 소파에 누우면 남들처럼 집안일 좀 도우라고 잔소리하는 거에 버럭했다가 빈정상에서 또 싸우고, 겨우 안정돼서 잘밤에 휴대폰 알림이 띵띵띵 울려서 보면 보험사고, 카드사고, 은행 대출이자고,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이 4인 가족 외벌이로 월 300도 못 버는 내 통장을 두고 지들끼리 겁나게 물거뜯고 있어. 그러고 나면 정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안 남아. 빵이야. 꼴에 공무원이라고 겸직도 못해서 내 수입은 평생 그 수준인데 그걸 두고 미안한 마음도 생기질 않나 봐. 아무튼 답답한 마음에 성질이 나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잠이 드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침이 밝아. 그러고 나면 똑같은 하루가 다시 반복이 되지. 미쳐버려.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죽을 맘을 먹는 것 같아. 우리 외할머니도 연탄불 피워서 돌아가셨는데 위암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유서에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고 쓰고선 돌아가셨어. 별다른 얘기도 없었지. 특히 첫째 손주인 나에 대한 염려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와중에도 난 삐쳐 있었어. 정말이야. 죽은 사람한테 삐쳐 있었다고.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은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 아픈 거 외엔 다른 어떤 생각도 나지 않는 거지. 첫째 손주고 나발이고 그냥 아파 죽겠는 거야. 아파 죽겠어서 죽는다는데 가족을 생각하시라고? 세상은 살만하다고? 아니 미쳤냐고.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데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 자살 대신에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가족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거나 그것들에 복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 특히 세상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걸 바꾸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그래서 위정자들이 웃는 얼굴로 불의를 저지르는 거고. 네가 그런 수고를 감수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혹시나 바꿔보려는 마음이 들거든 그냥 필요할 때 숟가락만 얹으면 돼. 세상은 그런 숟가락들이 서서히 바꿔가는 거니까.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건 일단 힘들고, 그렇다고 사람이나 가족을 바꾸기엔 네 재주가 모자라지. 나도 알아.
우리 와이프도 10년을 같이 살면서 앞에서 푹 치고 장구 치고 별짓 다 해봤는데 많이 안 달라졌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려놓고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도모하는 게 최선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은 이 모든 것들에 칼과 망치를 디비러 부숴버리는 거지? 그건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대신 너를 끝장내려는 거잖아. 칭찬 하나만 할게. 넌 그래서 상냥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칭찬 한마디 했다고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니겠지? 우쭐하지 마. 네가 당장 오늘 죽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얘기해줄게. 일단 심정지는 상황실에서 출동지령 내리는 것부터가 달라. 난리를 치거든. 심정지 추정 출동입니다. 위치는 어디?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친구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것 같다고 합니다. 목을 맸다고 합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몇 층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방송을 듣는 순간 내가 심장마비가 올 지경이야. 출동하는 동안 운전원은 사이렌을 최대로 켜고 잘 나가지도 않는 스타렉스 구급차 엑셀을 풀로 밟고 빨간불에 차로를 막 역주행해서 달려. 그 와중에 신고자들한테 빨리 오라고 계속 전화 오고 본부에서도 쉴 새 없이 무전을 때려. 진짜 미쳐버려. 목숨 걸고 달려서 도착하면 누군가의 시신이 기다리고 있지. 제일 거지 같은 게 뭔지 알아? 자살한 사람들은 보통 안 보이는 데서 죽기 때문에 살리기엔 너무 늦게 발견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린 그걸 알고도 달리는 거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가는데 역시나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된 사람이 사람이었던 것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우리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기대에 찬 눈빛을 해. 살려달라고 소리쳐.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막 나와.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너무 익숙한 무력감에 온몸에 힘이 빠져서 다시 소방서로 돌아가지. 그리고 그런 날은 정말 미친놈처럼 술을 퍼먹어. 우울한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닌데 미안해. 여하튼 네가 죽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책이 되진 않을 텐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밖으로 나가서 걷는 거야.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억지로 뭐도 좀 먹고 목마르면 편의점에서 물도 사다가 마시고 그러다가 막 뽐뿌가 오는 물건이 눈에 들어오면 질러버리고 그러려면 지갑은 좀 두둑하게 만들어서 나가야겠지? 돈이 없으면 친구한테 빌려도 좋고 그게 싫으면 요새 ATM 기계에 카드 넣으면 현금 서비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많이는 필요 없을 거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걷는 거니까. 그렇게 걷다 보면 꼭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거나 쓸만한 뭔가를 줍게 되어 있거든. 인생이 그래. 대학 수업 때 들은 얘긴데 아메바가 진화해서 너 같은 사람이 되려면 허리케인의 부품을 모두 던져놓고 기도해서 전보 비행기가 탄생하는 것과 비슷한 확률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그냥 걷다가 너를 반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날 확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가서 걸으라고. 나는 지금 편지를 띄우는 거야. 알지?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리병에 편지 담아서 바다에 띄우잖아. 그걸 건너편 해변을 서성이던 누군가가 주워들고 네가 만에 하나 이 글을 읽는다면 그런 엄청난 우연을 넘어서 내 이야기를 듣는 거야. 별로 칭찬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다 네가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나쁜 놈들은 이런 데 관심 없거든. 남의 뒤통수 쳐서 3년 안에 100억 만들기 이런 데나 욱하지 삶이나 죽음에 대해 너처럼 고민하지 않아. 사실 이 글은 너만 보면 돼. 딱 너만 위해서 3시간이나 적은 거니까 정성을 봐서라도 오늘은 죽을 생각 말고 밖에 나가서 걸어. 부탁할게. 나 오늘 출근하거든.